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벌써 오늘 10월 16일이에요. 10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올가을에 풍성한 수확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말처럼 이렇게 살만 푸짐해지는 건 아니시겠죠? 네. 오늘 뉴스는 6가지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보통 5가지 뉴스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뭐 하나 빼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6가지 준비했는데요. 시간은 그래도 한번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치고 나가보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망언 중에 망언이었죠. 예,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정말 그 극우 색깔 발언을 막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야기, 그것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4일 날 오전에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 앞잡이로 전향한 사람도 독립운동가라고 다니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십 년 전에 노동운동을 잠깐 했다고 노동계 인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보수 극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낸 사람이라는 것을 대통령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분을 대화를 주도하는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노동자들과 대화가 아니라 이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 어떤 자리보다도 노사정위원회라는 자리는 예를 들면 서로의, 예를 들면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등이 있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서로 조율을 잘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자리여야 될 텐데, 이런 자리에 이런 분은 정말 뭐 요만큼도 사실은 어울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반성은커녕 그 망언 이후에도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더 극한 망언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역사 논쟁과 역사 전쟁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 말들이 설전이 격하게 오고 가고 있는데, 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최근에 이제 뭐 한반도 관계가, 또 남북 관계도 뭐 미사일들이 막 그 미사일 시험 발사들이 막 오고 가고 뭐 이런 와중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이, 사실은 이 합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나니까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날 본인의 뭐 페이스북이겠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다가 글을 올렸던 거예요. 이 글에서 경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의 발언은 구한말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라는 말까지 명시를 했어요.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쭉 쓴 글 중에서 이 논란이 됐던 글인데요. 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뭐 정말 시간 아깝게 이거를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곳곳에 이제 노동조합이나 교육을 가면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교육이요, 현대사 교육, 그다음에 노동자와 정치,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이제 뭐 곳곳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그 흥미로워하시는 회의와 토론을 어떻게 잘할까, 그리고 노동자 철학, 노동자 경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역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현대사 그러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약 80년이 살짝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을 쭉 풀어봤더니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5시간을 잡아서 교육을 한 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제 교육 시간을 사용을 하면 가장이 1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1945년부터 1948년도까지 3년 동안이거든요. 요 기간이 딱 미군정 기간이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3년 동안 그로부터 70년, 80년이 다다르도록 지금까지 흘러왔던 우리 대한민국 2022년 대한민국의 형태가 꼬리, 틀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대한민국의 그 해방됐던 이제 막 독립한 이 대한민국의 신생 권력들, 정치 권력들, 경제 권력들 뭐 이런 각종 권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그 3년 동안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분노스럽고 치욕스러웠던 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그대로 권력을 이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친일파가 곧 미군정화에서 친미파로 변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꾸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하고 지난 7,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을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에도 많은 분들이 이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이어졌던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말을 안 하거나 감추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제가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용감한 발언을 보면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구나. 자신의 어떤 친일, 친미 이런 입장이 근본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튀어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SNS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대한민국 구한말의 의병들은, 독립군들은, 광복군은, 그리고 만주에서 싸웠던 그 수많은 이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은 도대체 그럼 누구랑 싸운 거냐? 일본이랑 싸운 적이 없다며 우리가 무슨 유령이랑 헛개비랑 싸운 거냐?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로도 충분히 이 반박이 가능한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경박한, 정말 천박한 그리고 무지몽매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인식에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들 사실 동의한다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일본으로 가세요. 네,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뭐 공무원 신분에 계신 분이 이 월북을 하려고 했다가 뭐 총에 맞아서 죽고 등등 막 이런 류의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을 했고 중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대검찰청에다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와 관련된 인사, 고위직 인사 20명을 수사해달라고 그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혹시 뭐 이렇게 귀등으로 잠깐 들으셨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지금 유튜브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죠. 민변에서 이 감사원의 행태와 관련해서 지난 14일 날 논평을 냈어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라는 거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 감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착수를 하고 즉 감사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중간 발표까지 했죠. 이 감사원의 행위 전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위법에 위법을 더한 행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민변은 먼저 감사 착수의 위법성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번 사안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다음 날 어떠한 심의 의결 절차도 없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즉각 착수를 했다는 거죠. 의결기구 패싱은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비판을 했는데요. 이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이미 위법한 감사 행위를
감사관들에게 지시하고 피감 기관들에게 각종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민간인을 포함한 수천 명에 달하는 피조사자 교통수단의 이용 내역이라든지 코로나 이력 등 수십만 건이 넘는 정보를 취득하고 기관 컴퓨터를 포렌식해서 통째로 취득하면서도 감사원은 당사자 및 변호인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고 통지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특정 개인들의 일탈행위라며 형사처벌 대상이고 규정이 미비하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원은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원에서 중간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 중간 발표의 위법성도 꼬집었습니다. 민변에서는 이 감사위 의결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중간 발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간 감사원 운용 방식에 비추어서 비상식적이고 더욱 위법하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위법에 위법을 더한 행위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14일이죠. 지난 14일 날 오전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권의 인사 20명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을 했어요. 뭐 이게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그 검찰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밑밥을 깔아준 거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지금 사실은 이미 또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 각종 기관들이 사실은 이 시끄러운 소란이 잦아든 일이 없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이 감사원도 있죠. 최재 감사원장이 국감 자리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런 말까지 해서 또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잖아요. 예, 정말 정신들 제대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감사원의 위법에 위법을 더한 행위로 인해서 이 전 정권에 대한 우리가 보통 보복 수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서면 조사 이런 것들도 다 통지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검찰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 밑밥을 또 문을 열어준 이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인데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벌써 몇 년도에요. 지난 2018년도에 벌써 4년 전이네요. 버닝썬 사건 기억나시죠? 예,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서 이 여성들에게 이때는 보통 물뽕,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나 이 심신, 마취제 이런 것을 타가지고 이게 성폭력까지 이어지는. 근데 이게 너무나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쭉 그 과정과 관련된 이 기획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이제 몰래 탄 마약의 표적이 된 여성들, 자신도 모르게 마약이 시작됐다. 사실은 이 기사에서는 마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약 관련한 그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어요. 실제로 마약을 다루는 조폭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들이나 이런 곳에서 보았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뉴스도 보셨나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하는데 한 50대 남성이었나요? 중년 남성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이제 그 보디 패킹,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다가 감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약을 이 작은 비닐봉다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반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검은 검색이 심하니까 삼키는 거죠. 그럼 이 비닐 주머니가 안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통과하고 나서 국내 입국을 하면 대변을 통해서 나오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을 봤더니 이 비닐봉다리를 많이 삼켰는데 안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약이라는 건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그 극소량으로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닐봉다리가 안에서 터졌으니 이 독성, 이 엄청난 독성 때문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던 거죠. 이미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데 일단은 내용을 좀 볼게요. 실제로 이 당했던 피해자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퐁당이라고 한다네요. 이런 약들을 여성의 술잔에다가 이 필로폰 그리고 메트암페타민, 발음도 어렵네요. 이런 마약을 집어넣은 걸 퐁당이나 몰래뽕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도 하는데 퐁당은 살인이에요. 지난 11일 날 서울 강남 지역 마약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에서 만난
이재환 씨, 가명입니다. 이재환 씨가 말했다. 20살 때부터 5년 가까이 마약을 하다가 끊은 이 씨는 주변에 있는 남성들로부터 퐁당의 무용담을 셀 수 없이 들었다. 퐁당은 술잔 등에 마시는 사람 몰래 마약을 빠뜨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요즘에 필로폰이 워낙 많아지니 몰래뽕도 많아요. 예쁜 여자가 있어서 퐁당을 했더니 널브러지더라고 자랑하듯 말하는 시기예요. 정말 심각하죠. 이 씨는 퐁당을 당한 여성들이 마약 중독에 쉽게 빠진다고 했다. 클럽에서도 콜라에 필로폰을 몰래 넣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필로폰은요, 한 번만 해도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퐁당 당하고 나면 다 중독돼요. 주사로 맞지 않고 마시는 건 처음에 분간이 잘 안 갈 수 있어요. 약을 한 줄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남자랑 있으면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로잡혀 버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의 초점은 누군가 몰래 몸에 밀어넣은 마약에 서서히 중독이 되어서 늪에 빠지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시작하고 끝내 중독에까지 이르는 것은 다수가 또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나왔던 것처럼 이 퐁당이라든지 이 몰래 이 술잔에 마약을 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좀 아까 증언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굳이 또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도 이제 그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 강력한, 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들까지 함께한 시위, 항의 시위가 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상을 살고 있는 여성들은 곳곳에서 이 위험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 몰래뽕, 퐁당, 물뽕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분은 사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마치 원시시대 때, 지금도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남자들이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 들고 그 창이나 그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처럼 유흥업소에서 이 남성들이 보는 거죠. 어떤 여자를 사냥할까. 그러다가 그 여성의 술잔에 이 퐁당, 마약을 집어넣고 이 여성이 정신을 잃었을 때 성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게 사냥이 아니고 뭐냐. 사냥을 하는 자와 사냥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구조적인 어떤 성차별, 성폭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도 예를 들면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이제 아니게 된 이유 속에는 몰래 탄 마약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이 굉장히 그 여성과 남성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서 사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성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냥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죠.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렇게 위험한 이 성차별적 사회라는 거죠. 빨리 구조를 좀 바꿔내야 되겠죠. 네. 친한 친구를 입양해서 법적 가족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전북 지역의 작은 읍내에 사는 은설한 씨는 함께 사는 친구 이아무개 씨를 입양해서 법적으로 엄마와 딸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의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아요. 은설한 씨는 43살이고요. 법적으로 딸이 된 분은 38살입니다. 사연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은 씨는 지난 11일 날 한겨레 신문에 나온 소식인데요. 서면 인터뷰에서 생활 동반자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은 결혼, 출산, 입양밖에 없다면서 동성 친구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입양이니까 입양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연은 카카오 플랫폼 브런치에 은 씨가 지난달부터 연재하고 있는 친구 입양기라는 글로도 이미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은 씨와 이 씨는 지난 2017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한 해 전인 2016년에 현재 살고 있는 전북 지역의 이 작은 읍내로 이사했던 은 씨는 옆 건물에 살던 이 씨와 이웃 사촌이 됐어요. 근데 시골에 거주하는 비혼 여성의 삶과 노후의 고민을 자주 나누던 두 사람은 이듬해 2017년에 집을 합친 거예요. 혼자보단 둘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었고요. 5년 동안 서로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은 법적 가족의 울타리의 필요성을 점차 느꼈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이제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생활 동반자법이 제기가 되었을 때 가장 흔하게 사례로 인용이 됐던 게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지는
급하게 이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명이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특히 병원에서 수술 시에 요구하는 보호자 동의는 이들의 입양 결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수술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서를 받는데요. 이 법정 대리인을 직계 존비속,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으로 한정을 하고 있죠. 단순 동거인은 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 동성 결혼 뭐 이런 것도 지금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이 결혼이나 출산이나 입양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입양을 선택했던 거죠. 5살 차이 나는 38, 43살 분들이신데요. 친구가 가족이 되기까지는 하루면 충분했다. 양자가 되는 이 씨 부모님의 동의 서명이 담긴 입양 신고서 한 장을 읍사무소에 제출한 이튿날 두 사람은 법적 가족이 됐다. 5살 많은 은 씨가 법상 어머니로, 이 씨는 딸이 됐다. 양쪽 부모님은 입양을 흔쾌히 동의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생활 동반자법 이런 게 이제 제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이 법의 제정을 바랬는데 아직까지 뭐 감감무소식인 거죠. 은설한 씨는 서로의 법정 대리인이 되려고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입양밖에 없다는 건 서글픈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입양은 이렇게 쉬운데 다양한 가족을 품어줄 수 있는 생활 동반자법 제정은 왜 그리 어렵기만 한 건지 모르겠다. 생활 동반자법은요,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을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서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여성가족부 폐지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동거나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최근에 입장을 뒤집었죠. 현재처럼 혼인이나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만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정말 이 다양한 이 시대가 또 변화함에 따라서 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과 관련해서 이 보장해주는 서로의 삶을 공동으로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인 보호를 더해주는 생활 동반자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6번째 소식은 한반도 소식인데요. 최근에 좀 어떠세요? 북에서도 계속해서 뭐 최근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죠. 미사일 발사 실험들 내지는 뭐 대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 남쪽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들이 독도 지역에서 그래서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까지 막 이런 상황들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서해 뭐 동해 가리지 않고 곳곳에 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치인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남쪽에서도 이 군사적 대응이나 긴장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뭐 강릉에서는 이게 뭐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이 또 막 화재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또 군에서 변변하게 설명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불안에 떨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북핵 외교가 사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모습이다. 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한미일 등이 북한과 다시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획기적인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사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어낸 해법은 거의 없다는 거죠. 북에서는 지난달 8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이름으로 이 핵 보유 사실을 일단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온 북핵 외교라고 한다면 이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것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실패라고 한다면 이 비핵화 자체가 실패라고 하는 건 이제 북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 수순을 좀 밟아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뭐 여러 전문가들,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이 전문가들, 대북 전문가들도 지난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데 목소리를 좀 냈다고 하네요. 이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난 9일 날 대북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실었는데, 앙킷 판다라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요, 북한은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비핵화 싸움에서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거죠. 쓰디쓴 현실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지 않을 거란 현실을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록 북한의 무기는 더 커지고 더 정교해질 것이며 훗날 협상에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팀슨 센터 38 로스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니 타운이라는 사람도 비핵화 주도 프로세스의 창구는 닫혔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평가인데요. 결국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뭐 국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은 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외에 이제 몇 개 더 나라들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중동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있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뭐 스웨덴에 있는 이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협상들은 또 이전에는 협상의 목표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뭐 군축이라든지 뭐 등등 이 이슈 자체가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북에서는 계속 본인들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에 대해서 공인을 하는 시위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들, 어떤 협상들을 이끌어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좀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좀 그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통탄스러운 것은 국내 정치권의 대응이라고 하겠죠. 정부와 여권에서는 뭐 전술핵,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 전술핵 재배치죠. 그리고 확장, 억제, 획기적인 강화라든지 미 전략자산, 이 전략자산인 게 핵무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에 대한 언급들, 뭐 강경한 언급들만 쏟아내고 있는데, 이 언급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 이 무효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당장 우리나라의 군사 지휘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인 핵에 대한 정책은 억제 정책이잖아요. 확장을 봉쇄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 뭐 승인을 뭐 동의를 해줄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핵을 가지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 선동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은 당국 간에, 그러니까 뭐 그 북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남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이 중개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잖아요. 이 당국 간의 소통의 채널들 지금 다 단절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무력 시위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 논의를 하는 이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을 서둘러 복원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는 더 강경한 발언들과 우리도 그러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응들로 일방적인 이런 식의 좀 대응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고민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이 채널을 서둘러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10월 16일자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에서는 평상시보다 하나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평상시보다 조금 안 짧았나요? 네, 시간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모두에게 마음이 풍성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